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일단 이분의 지난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제목만 소개해 드리자면 4개월 전에 한번 나오셨고요. 아, 1년 그렇군요. 전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 그리고 내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해 고점 대비해서 서울 집값 20%까지 빠진다.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빠지겠어? 설마? 이랬을 때 우리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시장의 하락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보니까 매해 그의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책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트렌드 2022를 통해서 올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고 이제 올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떨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뭐 하락세를 염두에 둬야 되나? 그리고 뭐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그런 집을 매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한 이야기를 면밀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고맙습니다. 저 책입니다. 네. 이 책이 네. 출간된 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책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바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폭락을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저기 주제가 써 있는데 2023년에 대폭락이 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폭락하고 있고요. 이미 오고 있는 이미 상황이지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가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은 한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11 여름 전. 그렇죠. 네. 여름에 이제 분석을 끝낸 거죠. 쓰시면서도 그 과정을 조금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쓸 때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책이 나온 시점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이렇게 빨리 떨어질지 몰랐어요. 예. 보니까 빅데이터를 근거하여 시장의 흐름을 좀 분석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여름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나요? 우선은 뭐 데이터 자체를 봤을 때는 뭐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심각하게 거래량.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분석이 좀 약한데 해외에 비해서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 가치라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사실 네네네. 투자 수익률 정보가. 네네네. 근데 공식력 있는 데서 투자 수익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 연구실에서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완벽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지나치게 빨리 낮았다가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가격 하락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게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하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가요? 자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의 변동성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 2008년 샥 터졌을 때 뭐 한두 달 안에 아주 큰 맨션 같은 것들 반값 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고가 주택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강남권은 사실 덜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강동이나 아니면 잠실 같은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잡혀서 변동성이 지금 꽤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쓰시면서는 그러면 연초부터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것들을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느 시그널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캐치를 하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첫 번째는 그 투자 수익률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기대 들어서 수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자체가 네네. 지나치게 낮아진 거예요. 지나치게 낮아진 낮아졌다. 거고 먹을 게 별로 없다. 먹을 게 별로 없다 또는 버블이다. 버블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고가 주택하고 저가 주택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고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저가 주택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로 봤을 네. 때 강남권이 한 투자 수익률이 2%라고 하면은 네네. 서울 전체가 3%고 이제 노도성 지역이 4%가 되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근데 작년 말에 이게 스프레드가 붙으면서
노도성 지역의 투자 수익률이 강남보다 낮아졌어요. 그건 완전 버블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작년에 썼던 책에서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노도성부터 폭락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고, 그건 뭐 제가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그게 마켓 코렉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부터 코렉션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아마 투자 수익률이 좀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10년치 국고채 네네네.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요. 네네. 그 각 프로퍼티마다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성장률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성장률은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재미있게도 아파트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시장이에요. 네. 예. 거의 뭐 사실은 그 10년치 국고채 투자 수익률이라고 붙어요. 근데 지금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이 4.6에서 3.6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아요. 높죠. 네네. 부동산보다 높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10년치 국고채 수익률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다만 이제 부동산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분자가 1년치 월세고 분모가 가격이라고 했을 때 네네. 분자인 1년치 월세는 변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2년 또는 4년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분모가 적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진 거죠. 하락을 하게 된다. 예. 하나 더 조금 전에 그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세 가지 구성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리스크 프리미엄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리스크 프리미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 트리플 A 본드 레이트하고 네네. 부동산하고의 어떤 그 스프레드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의 역사적인 트렌드에서의 그 표준 편차를 갖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예, 네네.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 계산을 해봤을 때 10년치 국고채 수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리스크가 있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거의 그 모듈화되고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아파트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어마어마한 매스 마켓이 있는데 정형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혹은 이제 전체 시장을 중심으로 대폭락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대폭락의 그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가 중요한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대폭락 기준은 몇 % 빠진 걸 대폭락으로 아이고, 보셨어요? 사실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광고 쓴 멘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어저께 좀 계산을 좀 네. 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뭐죠? 그 인덱스를 만들거든요. 지수를. 네. 그러니까 지수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 9월, 10월, 12월부터 다 꺾였어요. 모든 단지들이. 네네.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모든 단지 강남 포함해서요. 그러면 작년 고점 대비 올해 10월까지 봤을 때 20% 이상 하락한 데가 그 서울의 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20% 이상 하락한 데가 지금 뭐 구로, 금천, 관악, 노도, 성강, 강동, 송파, 광진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지수상으로 20% 하락했다는 거는 그 구 안에 있는 그 단지들의 평균이 그런 건데 그럼 그 안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어떤 네네. 단지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특정 단지는 사실 제 책을 썼을 때 벌써 40% 떨어졌었어요. 작년 네네네네. 하반기 대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 호가 가서 네이버 실거래가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보셔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25평 아니면 33평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시지 마시고. 그럼 33평대의 작년부터 실거래가의 그 당시의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평균가를 봤을 때 이게 동시에 이렇게 꺾여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지금 보니까 인터뷰 내용 하나 보니까 4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4년 전이라면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와서 한
크게 두 번의 상승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상승기 초입까지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모든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하고 제주는 제외예요. 강원도하고 제주는 2020년, 2020년, 2021년에는 안 올랐어요. 네. 안 올랐어요. 음. 다만 나머지 급등한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2020, 2021년부터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신도시요, 뭐 예를 들어서 분당, 과천,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은 가격이 굉장히 평평해요. 그러다가 2020년, 2021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광역시권별로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다르게 움직이는데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게 2020, 21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원래는 광역시권 마켓이기 때문에 광역시별로의 어떤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2020년 이후에는 그거를 다 누르는 단일의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동성인데 그럼 이 유동성이 잡힌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2019년 가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해서 가면 2020과 2020은 제가 봤을 땐 버블이에요. 그래서 네. 버블은 다 날아갈 거고 그럼 2019년 후반부터 얼만큼 빠지느냐인데 1년 빠진다고 봐요 저는. 예. 그게 3.5% 기준금리 됐을 때예요. 예.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예. 네. 지금 언급된 그 서울 지역 항상 노도강 얘기 많이 나고요. 강남 3구 중에서는 잠시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저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추론은 약간 그러니까 부동산 연구할 때 이제 스페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적 어떤 균형점 찾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동구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강동구가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일 생활권역의 대체제하고 하위 호환제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으로요. 그렇죠. 미사, 위례, 교천, 뭐 네네네. 교산, 둔천, 교산 이런데 네네네네. 거기랑 격차가 있었는데 여기가 빠지니까 이게 같이 무너진 거예요. 네네네네. 강동이요. 그럼 강동이 같이 무너지면서 주변에 있는 송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광진이 또 무너졌어요. 사실은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약간 별개의 생활권이긴 해요. 송파하고 그 네네. 강동이. 근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간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얘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동조화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네네네. 예, 왜냐면은 지금 가격이 덜 떨어진 데가 그 강남 서초하고 가까운 성동하고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가격 많이 떨어진 데는 서민들 밀집 지역인 구로, 금천, 관악하고요. 노도, 성강하고 그다음에 강동을 중심으로 한 이쪽 부분이에요. 예. 내년 집값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원인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여름에 변화됐다는 거래량의 급감이 가장 큰 원인인가요? 네, 거래량은 사실은 수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원인으로 작동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워낙에 급감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자기 본인들도 그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사인으로 읽히고 시장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금융 비용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담대가 굉장히 올라간 부분, 예,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침체되다 보면은 또 막 일본의 사례라던가 그쵸. 사실 이런 잃어버리는 아주 거죠. 극단적인 비관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소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같이 일본과 좀 어우러서 비교를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도 같이 갈 건지 그렇지 않은지 조금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전혀 다르게 갈 거예요. 완전히 일본과 다르다라는 다르다. 거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네네.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네. 일본이 버블이 터졌던 90년대 초반에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버블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왕성 주변에 있는 땅을 다 팔면은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을 네네네네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버블의 규모가 달랐고 두 번째는 파이낸스가 달랐어요. 그때는 일본 분들이 100% 은행 대출로 주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LTV, DTI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상관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30년 동안 계속 그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게 오면서 사실 소득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기업하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기업 초봉이 우리가 더 세요 일본보다. 그렇죠. 그 말씀은 네네. 뭐냐면은 주택에서의 수요라는 게 인구수도 존재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소득이에요. 소득이 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소득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주택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 하락의 폭이라는 게 굉장히 급하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그 가계의 소득원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금융 조건이 큰 키가 되겠네요. 23년, 24년에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키가 될 겁니다. 예. 그럼 지역으로 따져보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뭐 노도강이나 잠실 이런 지역이 앞으로도 더 집값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꼽히나요? 아니면 어느 다른 지역이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앞으로 또 그러니까 30% 떨어졌다고 내년에 30%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네네. 예, 지금은 그 단지별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덜 떨어진다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단지가 더 떨어질 것이냐 많이 떨어졌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좀 특정 단지가 많이 떨어지게는 그 지역적 요인 때문에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거기가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수익률 네. 때문에. 그럼 어디 지역이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그러니까 수밖에 지금 없는 덜 지역이라고 떨어진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강남? 이게 마켓 커렉션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지금 덜 떨어진 지역들은 내년에 더 떨어질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사실은 이게 항상 그 비슷한 그러니까 강남이 먼저 올랐거든요. 보면은 트렌드 상에서 그리고 나중에 다른 구들이 조금씩 올라요. 그러면은 누적 상승률 측면에서는 오를 때 강남이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차의 문제이지 이게 그 먼저 떨어졌다고 더 많이 떨어지고 덜 떨어졌다고 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면 거래가 정상화되는 상황은 어떤 환경인가요? 저희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은 네. 거래가 없으니까는 가격도 더 내릴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처럼 계속적으로 가격을 자극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는 거래가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신호가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그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실은 이게 거래가 사실 지나치게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 10년 대비 거의 한 20%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강남구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가가 2006년에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100건 이하 거래된 게 14번 있었어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여태까지 9건이 지금이에요. 지난달 10월 달은 30건도 안 돼요. 강남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00건도 굉장히 적은 건데 지금 지나치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게 다시 언제까지 턴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한 다음에 정체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 기준금리 상황에서 내가 주택시장에 들어가도 되겠다는 적응이 된 다음에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베니핏이 있지 않고서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네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거는 가계부채 상황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금융하시니까 월스트리트 쪽에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 정책 당국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내보내야 돼요. 그 부동산이 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파이낸스를 좀 약간 좀 유예하자 또는 완화시키자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거는 정책 과제로 하고 그거는 뭐 1, 2년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어쨌든 정책 당국의 목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 지금의 이런 거래가 경색되고 가격은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지금 교수님은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좀 최대한 자제를 해야 자제한다고 된다. 보고 네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NPL이 나온 다음에 네네. 이게 금융권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L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나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전 반대여서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 물으면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앞서 그 거래량 말씀하시면서 최근의 거래량이 지난 10년과 비교했을 때는 20% 정도 수준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10년이 좀 그 이전과 비교하면 좀 과하게 많이 올라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 10년치 평균이요. 평균. 예, 분기별 평균을 봤을 때 그 분기별 평균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그 예. 이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최근 10년이 굉장히 그 전보다는 과하게 거래가 좀 많이 활발했던 게 아닐까요? 매매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 역사적 평균 대비 얼만큼 줄었냐고. 사실 이것도 분기별로 봤을 때 그 중간중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긴 네.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데이터를 좀 보면 말씀드리면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이 맞다고 하면은 분기당 5,000건이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1,000건 그랬어요. 예, 지난 분기에. 그렇군요. 1,000건. 집값 하락. 어쨌든 이 정부가 바뀌면서 집값의 움직임이 어쨌든 변화가 나타난 거잖아요. 물론 네.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거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그 전에는 많이 올랐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지금 괜히 정책 당국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금융 규제를 푼다든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메시지는 클리어해야 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개입하면 돼요. 안 지금 된다.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8월 달인가 9월 달 본인이 그 메시지를 했잖아요. 집 살려는 사람들 참아라. 그거예요. 지금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님도 그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금감위원장 국토부 장관은 동일한 메시지를 내보내야 돼요. 지금 마켓은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아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여론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실 우리나라가 좀 계약할 부분들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주택 금융 측면에서 LTV 60%는 너무 적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LTV 60%라고 하면 사실은 집이 돈 있는 사람밖에 못 사요. 그렇죠. 미국의 경우엔 프라임 몰기지가 대충 80%까지 가요. 그리고 퍼스트 홈 바이어 첫 홈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 지역마다 또 몰기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95%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호혜적 환경이 되어 있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LTV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권 때 80%였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60%는 낮췄고요. 이거를 바꿔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고 네네. 마켓 시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여야 합의로 해서 절대로 고쳐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다음 예전 시간에도 있었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여론 변화에 따라서 자꾸 이제 그쵸. 정책 기조가 바뀔까에 너무 대한 자주 걱정도 바뀌었죠. 있고 특히 또 뭐 24년에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경색된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계속된다라 했었을 때 또 무슨 선심성 정책이라든지 거래 유발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사실 그런 것들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되죠. 특히 이제 사실은 만약에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품을 더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거품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좀 몇 가지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그냥 퍼퓰리스트라고 할게요. 이런 네네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용적률 상승이에요. 용적률 네네네. 인상. 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인상 얘기가 나면 그건 토지 가격에 그냥 캐피탈라이제이션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주택 가격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선거 때 막 저번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사실은.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해서 분당 선거 그게 나왔고 사실 그렇게 그런 포퓰리즘 얘기가 나왔을 때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총선 때도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 자제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와 같이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용적률 같은 것들을 또는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을
정치인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되고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나서서 해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끌에 대한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걸 약간 좀 구조화시켜서 상품화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했을 때 강북에 있는 주택들이 9억 이하 주택들은 대충 고점 대비 7년 정도 홀드하면은 그 가격이 제 가격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영끌한 사람들한테 뭐 지분공유제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이자율을 한 3.5%나 4%로 대환시켜 줄 텐데 이것도 하나의 특혜거든요. 그럼 당신은 이제 이자만 내고 원금 부분은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부담이 떨어지죠. 본인이 낼 수 있는 부분은 대신에 원금을 7년 정도 국가가 내준다고 하면은 8억에 대해서 근데 이거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2억 냈다고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를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네. 국가가 20%의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자만 낸다고 했을 때 7년 동안 락업 피리어드 걸고 네네네. 7년 후에 파는 걸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이분들도 좀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 뭐 전세라든지 월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SH나 LH가 시대적 소명이 다 했어요. 특히 SH 같은 경우에 서울에 질당 없어요. 네네네. 그럼 공공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대한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같은 지분 공유제 상품을 나중에 판다고 했을 때 감정 두 군데 해가지고 평균에서 우리가 사줄게 위치에 담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거대한 위치가 담는다고 하면 이게 가격의 급락과 급등락의 버퍼가 될 겁니다. 네네. 예, 위치에 계속 담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위치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확실히 공공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부의 영향력도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이 국토부가 금융회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국토부가 건설하는 영향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식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조직을 탈바꿈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는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부동산을 하나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씩은 바뀌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뭐 당장은 부동산 시장 역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뒤따르는 부분이 이제 임대 시장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임대 시장도 같이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도 상당히 조금 빠르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23년에 임대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우리가 어디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이하게 임대 시장의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을 나누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트렌드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세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요. 근데 이제 월세가 폭등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월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등하는 거고 그렇죠. 네. 전 세계 모든 도시의 월세는 다 폭등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다르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전세인데 제가 봤을 때 전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세 가격 하락이 먼저 멈출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멈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지금 약간 무서운 생각은 뭐냐면은 사실 저는 무조건 내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PF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주택 준공 물량이 완전히 지금 없거나 있는 지금, 물건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성이 없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준공 물량이 벼요. 네네네. 한 제가 봤을 때 2025, 26년에 굉장히 빌 겁니다. 그럼 그때는 기준금리고 뭐고 완전히 마켓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또 공급 부족이 또 재현된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2010년대 중반의 대자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렇게 우려가 될 때 정부가 사실 더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개입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랜드뱅킹이에요. 토지 확보해야 돼요. 지금 어디다가 막
우선 광역시는 완전히 다른 마켓입니다. 광역시는 그렇죠. 미분양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 워낙 큰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 요지의 부지들을 어떤 시그널이 났을 때 우리가 여기다 공급한다는 사인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걸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미리 다 얘기 다 해놓고 우리가 랜드뱅킹 해놓을 테니까 당신 뭐 마켓이 약간 꿈찔 거면 우리가 그냥 들어간다. 그거를 보금자리 주택에서 한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예. 2010년대 중후반의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빨리 극복했기 때문에 마켓 상황이 꿈틀거렸어요. 그때 나왔던 게 고공자립 주택이에요. 그건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린벨트 푼 거지만은 랜드뱅킹 전략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이 영끌족들이 있잖아요. 갭 투자한 젊은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금융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이제 연말 연초되면 더 그게 심해질 거라고 하던데 가지고 있는 집을 파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요.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참고 견뎌야. 무조건 견뎌야 되는데 우선은 전략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판다고 했을 때 본인의 에쿼티가 투자했던 자본이 한 7, 80%가 날아갈 거예요. 그럼 그 몇 억을 다시 언제 모을 거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 전세로 돌려야 돼요.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하급지나 서울 외곽에 나가서 그 전세 자금 대출을 하든지 그 전략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을 줄여놔야 된다. 무조건 부담 줄이셔야 돼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주택 금융과 관련된 부담 줄이고 본인이 뭐 알바를 더 뛰든지 해서 가처분 소득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2010년부터의 하락기는 3년이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벌써 1년 하락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다 꺾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 앞으로 하락기는 1년 반에서 2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년에서 1년 반 곁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군요. 이게 막 어디에서는 5년 동안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막 이러니까 그렇게 막 갭 투자한 분들이나 아예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갭 투자한 분들이나 너무나 부담스럽게 정말 이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 제 주변에도 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작년에 정말 여름에 산 친구가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되더라도 참을 만한 수준 정도라면은 계속 우선은 버텨야 버텨내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서울 서울에.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예요. 물론 이제 실질 소득하면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명목 소득은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자가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내년 후반까지는 아마 멈출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은 0.5부터 3.5까지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3.5건 4건 그 기준금리에 적응한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네네. 그럼 그때는 마켓이 또 달라져요. 예. 그러면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저희가 이 시간에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서울하고 강남에 좀 집중된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중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이런 쪽도 하나의 조금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색되기 전에도 보면은 사실 대구에서부터 그 신호등이 많이 감지가 됐었거든요. 지방 쪽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은 사실 네. 광역시별로 마켓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전 기간을 걸쳐서 가격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네네. 그 2020년 폭등했다가 지금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 살기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명목 가격이 거의 평평하다고 하면은 이걸 실질 가격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는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대전에 사는 분들도 말씀 듣면 이렇게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지 생기면은 거기서 몰려가서 사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재밌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17년, 18년에 조선업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황폐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은 계속 상승했습니다만은 부울경도 2013년부터 16년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거의 20% 폭락해요. 지역 경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020년, 21년 올라간 상황이어서 여기는 이제 지역 경제하고 굉장히 밀도가 좀 영향이 있고요. 광주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게도 떨어진 지역입니다만은 가격 상승의 트렌드가 되게 비슷해요. 그렇군요. 인플레이션만큼 올라요. 여기는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데 둘 다 이제 2020, 21년에 이제 폭등했죠. 근데 이제 이건 과거의 트렌드고요. 근데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지역들이 대기 수요가 있냐에 대한 거예요. 실수요. 예, 실수요가. 네네네. 실수요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이 어느 정도냐인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7개 광역시는 올해하고 내년에 한 번씩 공급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두 해 다 오는 데가 대구고요. 공급 충격이라고 한다는 거는 공급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1년에 13,000채 정도가 공급이 돼요. 1년에. 그렇군요. 네. 근데 올해 아마 2만 채 나왔고 내년에 3만 채인가가 나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미분양이 몇천 채 쌓였다는 게 딱 그 수치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군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엔 광역시는 올해하고 내년에 공급 준공 예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는 대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과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대구 지역에 사시는 집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런 물량을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완전히 마켓이 지금 코렉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네. 내년에도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해소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지역마다 상황을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까지 기준금리 계속 오르고 미분양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처리되는데 지방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지방 부동산이나 주방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변동을 보면은 네. 사실 또 저금리일 때 이 투기 자본들의 이동도 네. 무시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쵸. 서울에서 다 집 사러 대구 내려가고 뭐 네, 그럴 뭐 때잖아요. 그런 이슈 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금리 환경에서라면은 당분간 그런 투기 수요에 대한 유입 기대감은 상당히 적겠네요. 그렇죠. 예. 적어질 수밖에 만약에 없죠. 어떤 뭐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빠진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도 그런 투기 수요는 안 붙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나 또는 가구 수요가 수요고요. 다른 하나는 소득인데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죄송하면 또 서울만 말씀을 드리면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에 대기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뭐 노도성 지역도 뭐 2018년 뭐 하반기 수준 빠진다고 했을 때 그게 뭐 한 5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이론적으로 5억까지 빠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정책 이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는 6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특혜적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저 가격에 그냥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 평균적으로 4인 가구가 서울시 자료를 제가 약간 좀 해킹을 했는데 한 1억 천이에요. 네.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많다고 하시지만은 근데 4인 가구가 그 부부가 벌고 플러스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1억 천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5% 정도가 그러니까 주택 주담대가 5% 정도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적정 주택 가격은 7억 원이에요. 7억 원. 예, 그래서 네네네. 6억 원하고 7억 원 사이가 어떻게 보면 하방의 버프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마지노선을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 정도. 그 만약에 떨어졌다고 네네네. 하면은 이게 6억 이하인데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네네네네. 또는 내 소득 대비 주담대 5%는 이 정도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네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네. 아까 말씀하셨던 30평 기준으로 35, 보면 33평 기준입니다. 33평 네. 기준으로 따져서 보면.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실 항상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마다 저는 너무 고민이 많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그래서 조금 풀리나 싶어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는데 집을 살 수도 없고 애매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전세를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하는 저 같은 대기 수요자들은 그냥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내년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거잖아요. 네. 사실은요. 지금 뭐 기준금리는 아마 조금씩이라도 더 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경기가 뭐 아주 좋아질 것 같는 모멘텀도 사실 네.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물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제 생각엔 내후년 정도부터는 본인이 소득 수준이 충분히 있고 그 미래의 소득 수준도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년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예. 그러면 어떻게 전세로 가야 합니까?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임차해서 들어가는 게 네. 낫겠죠. 예. 전세가도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빨리 하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하락하다가 먼저 음. 멈출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근데 어쨌든 저는 내년에 전세로 들어가면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더 낮은 가격에 전세로 들어오는 거네요. 아, 네. 요새 근데 깡통 전세 문제도 굉장히 또 그래서 심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 또 정프로님이 계셨어요. 그 깡통 전세를 직접 경험하신 경험까지는 아니고 네네.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걱정을.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대책을 안 내놓거나 워닝 사인을 안 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깡통 전세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강서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조그만 디벨로퍼들이 빌라 지놓은 다음에 거기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중개업자랑 완전히 짜웅해서 사회초년생들을 속여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도 좀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하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 계속 워닝 사인을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어떤 부동산 계약에 대한 어떤 그 정보의 좀 보표나 공유 같은 것들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에서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참 이 부분은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요. 그러면은 이 전세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대로 전세 가격을 받느니 이거 약간 낮추고 반전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래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수요를 못 맞춘다고 하면은 금융권에서 또 본인도 대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싫다고 하면은 리스크.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집주인들은 레슨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세 가격도 이렇게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부분을 본인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깡통 전세 부분은 아마 몇 군데는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대책이 사실 전세할 때는 우리가 다 보험 가입할 수 있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가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허구나 이전 보증보험 통해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가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 못했던 최근에 사람들이. 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셨으면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좀 불가피한 안 좋은 일은 없기를 하는 바람을 가장 크게 가져보도록 하겠고 네네.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의 하락장이 부동산 시장에는 계속해서 더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2018년 4분기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건데 네. 이미 어떤 데는 40%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져 있다. 예. 이미 지금 2019년 가격이어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지역별로는? 예, 그 지역별로 굉장히 나뉘지만은 그러니까 누적 하락률을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을 토탈하면은 아마 그 2018년 4월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내년에 그러면은 뭔가 하락의 바닥을 볼 수 있을 것이다로 교수님은 보시는 거네요.
이제 그거는 여전히 기준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가 정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근데- 19년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가격이 비슷해져도 19년의 금융 조건이랑 지금 금융 다르죠.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다르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예. 되잖아요. 그럼 예. 금융 조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야 음.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시금 그때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기준금리 때 적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은 과거에도 2008년만 하더라도 그때 기준금리 5%였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2019년도 2% 중후반 때였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때도 사람들은 움직였어요. 음.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0.5 대비 지금 굉장히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3% 후반대가 본인들이 적응을 된다는 순간에는 거기서 25 bps라도 낮추면 또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딱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19년하고 가격이 비슷해졌는데 금융 조건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융 조건이 다르면은 투자 수익률의 이 버퍼도 달라지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사이클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그 기준금리나 아니면은 10년치 국고채가 얼만큼 많이 떨어지냐가 네네네. 되는 거죠. 그렇게 네네. 된다고 하면은 이게 떨어질 텐데 음. 사실 우리가 2019에서 2020년 초반까지 2에서 0.5 된 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랬었죠. 사실 네네. 근데 그 상황이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본 건 굉장히 찔끔찔끔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급격하게 내린 거는 2008년 하반기하고 이번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쇼크였으니까.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네네. 이후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가 굉장히 슬로워질 거기 때문에 그 흐름과 마찬가지로 집값도 굉장히 바닥을 천천히 보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올 되겠죠. 것이다. 예, 예. 그게 가능성이 높고요. 음, 다만 이제 적정 주택 공급이 없는 부분들 서울 지역. 서울 지역 2025년 음. 까지. 전후로 예, 그때는 이제는 금리 이슈 플러스 공급 이슈가 같이 연결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그때 사람들은 이제 금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예. 예. 한강을 간척할 수도 없고요. 네? 집을 지을 데가 없잖아요. 정말.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건가요? 한각한 척까지. 서울 지역에 어디 집 지을 데 없는지 아, 참 네. 걱정이 됩니다. 야,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하락장을 이겨내는 뭐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이 위험 자산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정말 위험 자산이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단타가 안 되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장타기 때문에 그럼 장타라고 했을 때 금융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 한 번 오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레슨 러닝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심각한 분들은 저는 뭐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견뎌라 해요. 견뎌라. 왜냐하면 이게 이 하락폭이 의외로 짧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모르는 거죠. 예,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년은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 모르는데 그럼 자기 자산 지금 매도한 다음에 다 거의 다 없는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부동산으로 뭘 할 수 답이 없다. 있겠냐고요. 답 네네. 없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빨리 그 주택 금융을 줄이는 비용으로 전세를 빨리 놓던지 그리고 본인이 외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서 비용 줄이고 가처분 소득 높이는 전략으로 해서 버텨야 돼요. 지금은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나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집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결혼도. 자, 오늘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부동산 트렌드 2023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영혼을 갈아서 쓰셨잖아요. 이 책이 언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책인가요? 교수님? 작년에 썼고요. 작년에 2022 쓰시고 네. 지금부터 한 매년 쓸 것 같아요. 아, 네. 주요 내용은 집값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우선은 그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핫플레이스 좀 관심 있기 때문에 핫플, 네. 뭐 네. 성수동 지금 다시 뜨고 있는 압구정 뭐 이런 핫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로 잡혀요, 사실은. 빅데이터로. 네, 빅데이터로 잡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쓰는 데이터는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행안부에서 그 각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언제 창업하고 언제 폐업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주소가 나와요. 네. 그러면 재밌네요. 이제 주소를 매핑을 시키면은 서울 전체 또는 전국 단위에서 어디가 더 카페들이 생기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가 생길 뿐만 아니고 음식점도 이제 어떤 데는 일식 많고 어떤 데는 중식 많고 나와요. 네네네네. 사실은.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핫플레이스 어디가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써요. 예. 어디가 될까요?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우선 새롭게 떠오르는 거. 신당역이요. 신당이요? 신당. 신당동 오. 떡볶이 그 골목이 있는 신당동 떡볶이 대각선 중앙시장 근처요. 거기에 요새 뭐가 많이 생기나요? 그렇군요. 가시면 아세요. 오, 아니, 한번 가봐야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의 트렌드는 강남은 아파트 단지 빼고 거의 대부분이 상권에 돼요. 네. 강남구요. 그리고 이제 2호선, 6호선, 3호선이 중요해요. 네네네네. 그럼 2호선하고 6호선 만나는 데가 신당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부자들이 살던 동네가 결국은 뜨더라고요. 다시 결국에. 그러니까 네네.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랬었죠. 철종의 사위가 살던 궁이에요. 맞아요. 원래. 그리고 뭐 북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뭐 신당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제 시대 때 문화주택 단지로 개발을 되려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중산층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그랬네요.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교수님. 네. 핫플 이야기 한번 그래요. 쫙 풀로 한번. 그러면 우리 제가 봤을 때는 20대 분들의 그 뷰가 훨씬 많이 늘어날 그럼요. 것 같아요. 특히 또 요즘은 네. 청년 창업가들이 맞아요. 사실 그런 정보를. 지역을 또 찾는데 그쵸, 상당히 그쵸. 관심이 많거든요. 한 번 더 약속해 주실 거죠? 예, 조만간 핫플 이야기하러 네. 또 우리 교수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